한 방울도 남김없이 증발했고 고열 때문에 해저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대자연으로 불리는 지구. 최근의 연구를 통해 우리와 친숙한 이 별이야말로 46억 년 동안 대변동을 거듭해온 거친 별임이 밝혀졌습니다. (22억 년) 전에서 8억 년 전과 6억 년 전 사이엔 모든 게 얼어붙는 지구 전체의 동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동안 얼음에 뒤덮이자 생물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2억 5천만 년) 전엔 지구 내부의 멘틀로부터 거대한 열덩어리가 단숨에 뿜어져 나오는 대분출이 있었습니다. 무려 생물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지구 최대의 재앙을 빚어냈습니다. 생명은 몇 번이고 전멸의 위기에 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대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탄생할 수 있었죠. 지구 전체의 동결 현상이 미생물이던 인류의 선조를 대형 생물로 진화시켰다고 여겨집니다. 인류의 선조는 대변동을 계기로 지구에서 자손을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우리 선조가 지구의 온갖 대변동을 극복하는 여행을 해온 결과입니다. 경이로운 지구. 이제부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류가 태어난 이유를 알아보는 장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선조를 찾는 여행.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난 별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46억 년 전, 두터운 구름에 뒤덮인 지구.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붉은 세상이 펼쳐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기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지상으로 붉은 빛밖에 도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엔 지구 대부분이 대륙이 아닌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지구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은 지구 주변의 모습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구처럼 작은 행성들만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밖에 없는 영역 안에 20개 정도의 소행성이 북적대며 돌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진에 의해 이들 소행성이 지금의 지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립천문대의 고쿠보 H로 박사팀은 슈퍼컴퓨터로 그 후에 일어난 소행성들의 행적을 더듬었습니다. 20개의 행성은 약 1000만 년 동안 평온하게 태양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변은 그 후에 생겨났죠. 서로의 중력에 의해 소행성들의 궤도가 무너져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요. 충돌에 의해 소행성은 마치 물엿처럼 녹은 후에 결국엔 2배 크기의 행성으로 뭉쳐집니다.
행성은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크게 성장합니다. 수성은 한두 개의 소행성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금성은 8개 정도의 소행성이 합쳐진 것이고, 화성은 한 번도 충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10개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금의 크기가 됐습니다. 지구가 경험한 마지막 충돌은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시 지구의 중력에 의해 또다시 끌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충돌에선 파편의 일부가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힌 장소가 지구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파편이 멀리까지 날려갔기 때문이죠. 당시의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파편이 토성의 고리처럼 하늘 가득 흩어져 있는 게 보였을 겁니다. 파편들은 서로 충돌을 거듭하며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지죠. 이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별,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이란 위성을 지닌 행성 지구가 탄생합니다. 연구원들은 지금의 지구 크기는 소행성 충돌이 반복되는 사이에 우연히 정해졌다고 합니다. 실은 그런 식의 충돌에 의해서 현재의 궤도에 있는 지구의 크기로까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래보다 절반이 더 늘거나 2배 크기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하게 지구가 커진 것이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구는 커진 후에야 비로소 생명이 번성할 만한 별이 됐으니까요. 그 이유는 이웃별인 화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탐사로 예전엔 바다가 있었음이 밝혀진 화성. 태양과의 거리도 적당해서 생명이 번성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작은 덩치로 남아있는 화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바다나 대기를 붙잡아둘 수 없어서였죠. 아마도 지구가 작은 크기로 남아있었다면 지금의 화성 같은 황량한 별이 됐을 겁니다. 화성과 지구, 두 별의 운명을 갈라놓은 건 그 크기의 차이였습니다. 지구는 덩치가 커진 덕분에 그 인력으로 오랫동안 바다를 붙잡아둘 수 있었고, 바다야말로 생명을 키워내는 무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궁극적인 선조인 지구 최초의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토의 80% 이상이 1년 내내 빙하에 덮여있는 그린란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수와 지방. 이수와는 현지어로 대지가 죽어서 얼음으로 변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곳은 손꼽히는 오래된 암석지대로 유명하죠. 여기엔 38억 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암석지대가 폭 4km,
길이 35km에 걸쳐 띠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넓다 해도 38억 년이나 된 오래된 암석이 이처럼 검은 암석지대에서 넓은 범위로 노출되어 있는 건 오직 이곳뿐입니다. 그리고 이 암맥의 일부에선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발견자인 미니크 로징 박사입니다. 연구원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그 바위는 암맥 한편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38억 년을 거슬러 오르는 바위죠. 1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바위. 여기에 전 세계 연구원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은 이 폭 30cm 정도의 검은 띠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생물의 화석이 보일 리 없습니다. 검은 띠와 잿빛띠의 유일한 차이는 검은 띠 안엔 생명체가 만들어낸 탄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생명체는 지극히 작았습니다. 확대해보자 검은 알갱이가 무수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탄소 알갱이입니다. 분석 결과 38억 년 전에 생물의 몸을 이루던 재료로 여겨집니다. 로징 박사는 길이가 100분의 1mm인 이 생물이 현재의 세균을 닮은 미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암석 관찰을 통해 이 미생물의 생활상도 점차 알게 됐습니다. 박사가 주목한 건 검은 띠 안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몇 가닥의 선입니다. 이 선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해저에 미생물의 사체나 먼지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보이는 건 이 장소가 파도나 바닷물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38억 년 전,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수심 수백 미터의 조용한 해저였습니다. 이 생물은 물속을 떠돌듯이 헤엄치며 살았습니다. 바닷물로부터 탄소를 가진 영양분을 흡수해서 몸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지구 표면에서 생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바위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명이 보입니다. 이렇듯 아득한 옛날엔 여기에 생명이 있었죠. 우린 바다가 생기고 생명이 존재할 조건이 갖춰진 44억 년 전쯤에 생명이 생겨났을 거로 추측을 하지만 그 전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 이는 생명을 키워낼 만한 크기가 된 지구에서 생명이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의 인류에 이르는 40억 년의 대장정을 시작한 분명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소행성들의 충돌이 끝난 직후의 태양계엔 행성이 되지 못한 천체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천체들이 머지않아 탄생할 생명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천체의 에너지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지구의 성장은
생명 넘치는 별이 되는 조건인 동시에 더 많은 운석을 끌어들이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기념물 애리조나 대운석궁, 일명 베링거 운석 구덩이.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천체가 충돌해서 생긴 지름 1.2km의 거대한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를 만든 천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3년) 여름, 이 운석궁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Okay, folks. Everyone. 이들은 이 구덩이가 천체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다니엘 베링거의 후손입니다. 베링거가 운석궁을 사들인 지 100년이 되는 걸 기념해서 전국에서 모두 모인 것이죠. 다니엘 베링거는 19세기 말경에 광산 개발로 부를 거머쥔 사업가입니다. 운석궁을 사들인 목적은 천체에 들어있던 철과 니켈을 캐내기 위함이었죠. 이 언덕으로 온 조부님은 여길 바라보면서 생각하시길 이 정도의 구덩이를 만들 만한 물체라면 적어도 바닥지름의 절반인 500m는 될 거라고 여겼죠. 그리고 그 정도 크기라면 수백만 톤의 니켈과 철이 들어있어서 상업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 베링거는 지금 돈으로 100억 원이란 거금을 투자해서 굴착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내도 철이나 니켈은 나오지 않았죠. 파내려간 지 25년 만에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석궁을 만든 천체의 지름이 겨우 수십 미터에 불과하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죠. 베링거의 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베링거는 굴착을 단념했고 그 직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구덩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역시 쉽사리 똑같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엄청난 구덩이를 만들 정도라면 무척이나 큰 바위로 믿었겠죠. 이 네모난 울타리만한 작은 천체가 지름 1.2km의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억 년 전엔 이보다 더 거대한 천체가 지구를 덮쳤다고 합니다. 그 천체는 베링거 운석궁을 만든 천체보다 지름은 10,000배, 무게는 1조 배나 더 나갔다는군요. That's 90. 40억 년 전의 천체 충돌을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노먼 슬리프 박사와 나사의 케빈 잔네 박사입니다. Even you'd like to look at it pretty early, so you get nice shadows. It's also pretty nice. Start with South Pole Aiken. 지구에선 지각 변동 때문에 오랜 옛날의 운석궁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Well, it's the other side. 같은 방식, See if we can. 같은 방향으로. 우와, 다들 어디 있지? 두 사람은 달에 주목했습니다. 달엔 지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랜 옛날의 운석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죠. 달의 데이터를 근거로 바로 이웃에 있는 지구에 대한 천체 충돌의 실체를 알아냈습니다. 두 박사는 표면적이 넓고 인력도 큰 지구엔
달보다 25배나 많은 천체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무도 충돌하려는 천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더 큰 지구가 더 많이 충돌하기 마련이죠. 이는 마치 술 취한 사냥꾼이 쏜 총엔 토끼보다는 사슴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린 달에 있는 구덩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달을 그보다 더 큰 지구의 크기로 확대해봤죠. 그렇게 해서 우린 지구가 지름이 500km나 되는 천체들과 충돌했음을 알아냈습니다.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크기와 그 횟수입니다. 지름 500km가 넘는 천체가 최대 6번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구는 몸집이 커져갈수록 좀 더 커다란 천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500km의 물체가 초속 20km로 움직이다가 20초 만에 멈추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 미생물이 생존할 가능성을 본다면 지구에서보단 화성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죠. 지름 500km의 천체가 충돌할 때 지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또다시 지구로 쏟아져 내립니다. (7,000m) 높이의 운석공 테두리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입니다. 운석공 지름은 4,000km로 괌섬에서 중국 대륙 일부까지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의 사소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운석공이 생겨난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충돌 실험 장치로 재현 실험을 해봅니다. 됐어요. 수조 안에 물을 채웁니다. 이걸 지구의 바다로 가정하죠. 여기에 지름 6mm의 알루미늄 구슬을 권총 탄환보다 20배나 빠른 시속 2만 km로 충돌시킵니다.
와, 굉장하군. 정말로 굉장합니다. 겨우 6mm의 구슬이 사방 1m 길이의 수조안을 크게 뒤흔듭니다. 뒤흔들리는 물에 눈길을 빼앗기기 쉽지만 충돌 에너지의 진정한 영향은 맨 처음 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초당 6,000장을 찍은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보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증기입니다. 수면에 닿은 구슬엔 급브레이크가 걸려서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 대부분이 열로 변합니다. 이 열이 순식간에 물을 대량 증발시킨 것이죠. 한 천체가 지구 표면에 충돌할 때 그 전체는 자그마치 4,000도에서 6,000도까지 가열될 수 있습니다. 이건 태양 표면만큼이나 뜨거운 온도죠. 고온이 됐을 때 충돌 지점의 암석이나 천체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홋카이도 대학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우주를 떠도는 천체와 비슷한 성분을 지닌 5mm 정도의 돌을 준비합니다. 진공 속에서 2,000도가 넘는 온도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장치에 넣습니다. 온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돌 전체가 녹아서 작은 기포가 무수히 생겨납니다. 암석이라 할지라도 고온이 되면 물처럼 끓어오르죠. 증발한 돌은 기체인 암석 증기가 됩니다. 이런 암석 증기가 만들어지면 암석 증기는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너무도 재빨리 팽창해서 결국엔 지구 전체를 덮습니다. 이런 충격이 발생할 땐 구덩이만 만들어지거나 충격이 일어난 지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대기와 그 주변까지 가열시키니까요. 그래서 그 열이야말로 가공할 만한 존재죠. 천체 충돌 직후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 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람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엔 거품이 격렬하게 이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 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 아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 안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류의 선조는 이처럼 혹독한 시련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랜 동안 연구원들은 생명이 이런 총체적인 증발이 있을 때마다 전멸했다가 또다시 탄생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물이 총체적인 증발에서도 생존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일대엔 소금으로 이루어진 호수 염호가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여기에 드넓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염호는 그 바다가 집안의 융기에 의해 말라버린 자치입니다. 이 현대판 총체적인 증발이 당시의 미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대학의 미생물학자 러셀 브릴랜드 박사입니다. 박사가 주목한 건 염호 바로 옆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 시설입니다.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연장이나 장갑 같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건을 지하에 묻는 시설이죠. 이곳의 폐기 장소는 바로 바닷물이 마를 때 생겨난 두께 약 1000m에 이르는 소금의 지층, 암염속입니다. 암염은 조금씩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백 년이 지나면 핵 폐기물이 소금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다고 합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핵 폐기물이 소금에 갇혀버리는 것처럼 당시의 미생물 흔적도 소금 속에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여기면서 지하에서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엔 통로가 미로처럼 뻗어 있습니다. 주위가 온통 소금의 결정, 암염뿐인 이곳은 암염 속을 판에서 만든 지하 도시입니다. 통로와 통로를 나누는 전동문을 차례로 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이 지하 미로의 다양한 장소에서 암염을 채취합니다. 벽을 깎으면 곳곳에서 커다란 소금 결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매우 선명하게 나 있는 줄무늬 때문에 아주 좋은 견본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첩기의 해양에 있던 아주 작은 바닷물 방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닷물은 2억 년 동안 이런 결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박사에겐 보석이나 다름없는 소금 결정입니다. 결정 속에 작고 네모진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소금이 결정으로 변할 때 갇혀버린 바닷물로 소금 결정의 튼튼한 벽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결정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던 물을 신중하게 꺼낸 다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박사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완전한 형태의 미생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영양분을 주입해온 후의 일입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분열해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2억 5천만 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죠. 소금 결정 속에서 찾아낸 그 세균은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일종의 포자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득하게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면 상태의 놀라운 점은 영양분도 필요치 않고 폐기물도 만들지 않은 채로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바닷물이 증발되는 와중에서 미생물은 그야말로 소금 결정에 갇혀버린 아주 적은 물에 생존을 건 셈입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다양한 장소로 진출해서 살아남는 그 강인함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태어난 생명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의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약 40억 년 전의 총체적인 증발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초고온 때문에 물은 물론 해저의 소금마저 녹아서 증발했기 때문이죠. 생물의 몸을 만드는 단백질은 기껏해야 100수십 도밖에 견디지 못하는데 생명에게 과연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슬리프 박사팀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소금이 쌓여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였죠. 지하의 온도 분포를 살펴봅니다. 지구 내부의 열 때문에 깊은 곳이나 해저 화산 근처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서 녹색 영역은 100도 이하, 청색은 50도 이하입니다. 청색 영역일 경우 생물의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증발 후 해저 표면의 온도는 2000도까지 오릅니다. 이 열이 지각 깊은 곳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열이 바위 속으로 전해지는 속도와 여러 데이터를 입력해봅니다. 이 아래에 있던 예전의 차가운 지각이 충격으로 점점 더 더워지는. 예, 그것 언저리 위쪽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네요. 아, 그래요. 열은 1년에 1m의 느린 속도이긴 해도 꾸준하게 지하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열이 전달되는 범위는 얕아서 천체 충돌로부터 10,000년 동안에 대해 계산해본 결과 마지막까지 청색 영역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1km나 2km 지하에서 사는 생물은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속 깊숙이까지 열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칠면조를 오븐에 넣고 구울 때 1분 안에 칠면조를 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겉은 아주 뜨겁다고 해도 속살은 여전히 차가울 테니까요. 생물이 지하 2000m보다 깊은 곳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미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긴 금광산으로 지하 최대 3,500m까지 갱도가 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선 연간 400톤의 금이 채굴돼서 4조 원의 부를 생산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이 파낸 지구에서 가장 깊은 구멍 속에서 미생물을 찾는 연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원인 에스타반 헤르덴 박사와 동행했습니다. 갱도를 파내기 전 이곳은 지하 깊숙이 있는 바위 속이었습니다. 생물 같은 건 전혀 없을 것으로 여겨졌죠. 캄캄한 갱도를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폭발 위험이 있는 메탄가스의 농도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전진합니다. 주위의 바위 틈으로부터 늘 메탄가스가 새어나오니까요. 이렇게 고요한 암흑세계 속에 그 생물이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스며나오는 암벽에 흰색과 검은색의 막처럼 생긴 것이 가득 묻어 있군요. 다양한 미생물의 덩어리입니다. 분석 결과 지표에선 볼 수 없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산소 호흡 같은 지하에선 쓸모없는 유전자를 지닌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이들이 아득한 옛날에 지표로부터 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진출했음을 말해줍니다. 바위 틈이라는 낯선 장소로 스며들어와서 생명을 이어온 것이죠. 애초에 우린 생물이 지표에서 60cm 깊이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젠 이처럼 깊은 지하광선 연구 계획을 통해서 생물이 지하 3,000m가 넘는 깊이에서도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지하 깊숙한 환경을 접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낼 겁니다. 지하는
생명의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약 40억 년 전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은 곧이어 다양한 장소로의 진출을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이렇듯 지하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음이 분명합니다. 총체적인 증발로 바다 생물이 전멸했다고 해도 지하로 진출해 있던 모험가들만은 살아남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구를 불덩이로 만든 총체적인 증발. 일 년 후엔 암석 증기가 사라지면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증발됐던 바닷물이 마침내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했죠. 연간 강수량 3000mm. 현재의 열대지방과 맞먹는 강수량입니다. 빗물은 한때 바다였던 분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저 해저의 깊숙한 지하엔 인류의 선조를 비롯한 수많은 미생물이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비는 2000년 이상에 걸쳐 주기적으로 내립니다. 바다는 마침내 원래의 깊이까지 회복됩니다.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바다라는 신천지. 지하에 있던 미생물 중에서 곧이어 또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3000년 동안 살아왔던 지하를 떠나서 다시 바닷속으로 진출한 것이죠. 이들 중엔 분명 인류의 선조도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이었던 우리 인류의 선조. 그처럼 새로운 모험에 의해 인류의 선조로 이어지는 40억 년 진화의 톱니바퀴가 또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생명은 끊임없이 신천지로의 도전을 계속했고 그때마다 진화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인류 역시 그런 모험가들의 후손입니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모사피엔스는 5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나온 후 아시아와 베링 해협을 건너 약 10,000년 전엔 남미의 끝에 이릅니다. 그 후 3000년 전엔 태평양의 섬들로 진출했죠. 아시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섬들에도 허술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엔 하와이 섬과 이스터 섬, 그리고 뉴질랜드와 태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은하계, 항성, 행성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1년의 법칙들을 발견했죠.
하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불명확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적인 법칙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우주 공간에서부터 뉴욕의 심장부, 그리고 미시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실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재정의하고 있는 이 기이하고 신비한 법칙 덕분이죠. 바로 양자역학의 법칙들입니다. 양자역학이 다루고 있는 원자와 밀입자는 모든 물질 속에 존재합니다. 항성과 행성, 암석과 건물, 여러분과 제 몸속에도 말이죠. 일상생활에선 양자역학의 기이함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점을 바꾸고 가장 작은 미시 세계인 원자와 입자 단계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자 단계로 내려가면 이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은 일상의 커다란 물체들을 지배하는 익숙한 법칙들과 전혀 달라 보이며 이 규칙들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물리 법칙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성이 어떤 식으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지에서부터 공이 어떤 식으로 보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지, 파문이 어떤 식으로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지까지 말이죠. 이런 법칙들은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방정식으로 표현됐고 우리는 이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으며 과학자들이 빛의 특이한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던 약 100여 년 전까지는 이 모든 법칙들이 이치에 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유리관 안에서 가스를 가열할 때 발생하는 빛입니다. 과학자들은 프리즘을 통과한 이 빛을 관찰했을 때 뜻밖의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If you heated up some gas and looked at it through a prism, it formed lines. Not the continuous spectrum that you see projected by a piece of cut glass on your table, but very distinct lines. It wouldn't give out a smeared kind of complete rainbow of light. It would give out sort of pencil beams of light at very specific colors. And it was something of a mystery how to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이 선형광선의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은 일단의 급진적인 과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20세기 초 물질 세계의 근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던 사람은 물리학자 닐스 보어였고 그는 탁구를 치며 새로운 개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보어는 물질의 핵심인 원자 구조에 의문을 풀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원자들이 태양계의 축소판이며 훨씬 작은 입자인 전자들이 핵둘레를 공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성들이 태양 둘레를 공전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보어는 태양계와는 달리 전자들은 아무 궤도에서나 공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특정 궤도에서만 공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nd he had a really surprising and completely counter-physical idea, which was that there were definite states, fixed orbits that these electrons could have, and only those orbits. 보어는 원자가 가열됐을 때 전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어 정해진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가며 안쪽 궤도로 옮겨갈 때마다 특정 파장을 지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가 특정한 색의 빛을 발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 도약이란 용어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If it weren't for the quantum leap, you would have this smear of color coming out from an atom as it got excited or de-excited. But that's not what we see in the laboratory. You see very sharp reds and very sharp greens. It's the quantum leap that's the origin and the author of that sharp color. 양자 도약을 발견하고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전자가 궤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궤도로 곧바로 건너뛰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화성이 목성의 공정 궤도로 갑자기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보어는 양자 도약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의 기이한 근본 특성에서 비롯되며 에너지의 근원이 더는 분리되지 않는 개별적인 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최소 단위의 물리량인 양자이며 전자가 개별적인 특정 궤도만 차지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양자 때문입니다. An electron had to be here or there and simply nowhere in between. And that's like nothing we experience in everyday life. 불가사의하게 보이는 만큼이나 빠르게 보어의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증가했습니다. 전자는 행성이나 탁구공과는 다른 법칙들에 따라 움직였죠. 보어의 발견은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보어와 동료들은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물리 법칙들과 충돌했습니다. 양자 도약은 그 신호탄일 뿐이었고, 이내 보어는 자신의 급진적인 견해 덕분에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사람과 맞섭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개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1920년대 동안 양자역학 분야는 아인슈타인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을 완벽하고 명확하게 예측했던 고전 물리학의 특징에서 급격하게 탈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이중 틈 실험이라고 알려지게 될 한 실험에서 양자에 얽힌 새로운 의문들이 밝혀졌습니다. 확실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이중틈 실험이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급격하게 바꿔놓았는지 비슷한 실험을 통해 느껴볼 수 있습니다. 미립자가 아니라 볼링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물체를 가지고 진행하는 실험으로 말이죠. 하지만 먼저 볼링장 레인에 두 가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제 볼링공을 몇 차례에 걸쳐 레인에 굴리면 볼링공이 장애물에 막히거나 두 틈 중에 하나로 통과해 뒤에 있는 막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실제 결과도 예상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한 볼링공들은 예외 없이 왼쪽이나 오른쪽 틈의 바로 뒤에 있는 막에 부딪힙니다. 이중틈 실험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볼링공 대신 크기가 수십억 배나 작은 전자를 사용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이 공들이 전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공들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죠. 전자들이 두 틈 사이로 지나갈 때 건너편 막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자들은 단 두 구역에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감지막 전체에 부딪히며 줄무늬 모양을 형성하죠. 특히 두 틈 사이에 막혀있는 영역의 바로 뒤쪽에도 이런 줄무늬들이 생깁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1920년대 물리학자들에게도 이 모양이 의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은 볼링공이 할 수 없는 온갖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죠. 갈라지거나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 틈 사이로 물결을 통과시키면 물결이 둘로 갈라진 후 두 물결이 교차하고 물결의 마루와 골이 합쳐지며 어떤 곳에선 더 커지고 어떤 곳에선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쇄되어 사라지기도 하죠. 물의 높이가 막에 투사된 빛의 밝기라고 하면 마루와 골은 일련의 줄무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간섭무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자인 전자가 이런 무늬를 형성하고 어떻게 파동이 도달하는 영역에 전자가 부딪힐 수 있을까요? Particles are particles, waves are waves. How can a particle be a wave?
unless you give up the idea that it's a particle and think, aha, this thing that I thought was a particle was actually a wave. A wave in an ocean? That's not a particle. The ocean is made out of particles, but the waves in the ocean are not particles. And rocks are not waves. Rocks are rocks. So a rock is an example of a particle, an ocean wave is an example of an ocean wave. And now somebody's telling you a rock is like an ocean wave. What? 이 실험이 처음 이루어졌던 1920년대 과학자들은 파동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파동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 혁신적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보른은 파동이 전자가 번져나오는 것이나 기존 과학계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매우 특이한 무언가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확률 파동입니다. 즉 보른은 어느 위치에서의 파동의 크기가 그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Where the wave is big, that's not where most of the electron is. That's where the electron is most likely to be. And that's just very strange, right? So the electron on its own seems to be a jumble of possibilities. You're not allowed to ask, where is the electron right now? You are allowed to ask, if I look for the electron in this little particular part of space, what is the likelihood I will find it there? I mean, that bugs anyone, anytime.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전자와 같은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새로운 개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자 하나를 던질 때 전자가 어디에 부딪힐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전자의 확률 파동을 찾으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양의 전자들을 던지면 33.1%는 이곳에 부딪히고 7.9%는 이곳에 부딪힌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예측은 실험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은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확률로 설명된다는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확률의 의미가 추측이라고 좁혀 생각한다면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확률 게임을 시도해보면 확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 룰렛 게임에서 숫자 29에 $20를 걸었다고 가정해보죠. 도박 진행자는 제가 이번 판에서 이길지 다음 판에서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길 확률은 알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38분의 1이죠. 따라서 가끔씩 제가 이기긴 해도 결국엔 도박 진행자가 항상 돈을 따기 마련입니다. 요점은 도박 진행자가 카드나 주사위, 룰렛 게임 한 판 한 판의 결과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운영자들은 카드, 주사위, 룰렛 게임을 수천 판씩 하다 보면 결국 자신들이 돈을 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승률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에 의하면 세상도 이런 확률 게임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의 지배를 받는 원자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At base, nature is described by an inherently probabilistic theory. And that is highly counterintuitive and something which many people would find difficulty accepting. 이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했던 사람들 중엔 아인슈타인도 있었으며 그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And this is what Einstein could not accept. Einstein said, God does not throw dice. He didn't like the idea that
we couldn't with certainty say this happens or that happens. 하지만 다른 많은 물리학자들은 확률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자역학의 방정식들 덕분에 원자와 미립자들의 움직임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힘은 위대한 발명들을 이끌어냈죠. 레이저,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 등 전자공학의 전 분야가 그 성과물이었죠.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도 양자역학은 여전히 많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양자역학 덕분에 전자장비를 가동하지만 1920년대에서 30년대 아인슈타인이 제기했던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죠. 질문 중에는 확률과 측정에 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닐스 보어의 경우엔 측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는 입자를 측정하거나 관찰하기 전까진 입자의 특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중 틈 실험의 전자입니다. 뒤에 있는 감지막이 전자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까진 거의 모든 영역이 전자와 부딪힐 확률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감지막에 부딪히는 순간 비로소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어가 양자역학에 접근한 방식에 의하면 입자를 측정할 때 측정 행위 자체로 인해 입자는 자기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위치를 포기하고 측정 당시 발견된 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측정 행위가 입자의 그런 선택을 이끌어낸 것이죠. 닐스 보어는 현실 세계의 특성이 원래부터 불확실했다는 점을 받아들였지만 아인슈타인은 보어와 달리 측정할 때나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확실성이 현실 세계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달은 존재할 거라고 말했죠. That's what Einstein was so upset about. Do we really think the reality of the universe rests on whether or not we happen to open our eyes? That's just bizarre.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이 우리가 입자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입자의 위치에 관한 특성처럼 입자의 자세한 특성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당시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물리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And Einstein just thought it was giving up on the job of the physicist. It wasn't bad physics per se, it just was totally incomplete. That's Einstein's refrain. Quantum mechanics is not incorrect, insofar as it goes, but it's incomplete. It doesn't capture all the things that can be said or predicted with certainty. 아인슈타인의 이런 주장에도 닐스 보어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자 보어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라고 응수했죠. 하지만 1935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결정적 오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우주를 바라보는 모든 논리적 관점에 반하는 기이한 내용이라서 양자 이론의 불완전성을 입증하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The most bizarre, the most absurd, the most crazy, the most ridiculous prediction that quantum mechanics makes is entanglement. 양자 얽힘은 양자역학의 방정식에서 도출한 이론상의 예측입니다. 두 입자가 서로 근접해 있고 서로의 특성이 상호작용을 하면 서로 얽힐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양자역학에선 이 입자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 떨어뜨려 놓아도 여전히 연결된 채 얽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현상인지 이해하려면 전자의 특성 중 하나인 회전운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행위와 달리 전자의 회전운동은 다른 양자 특성들처럼 관측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상태이며 관측되는 순간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 수 있죠. 이 돌림판과 비슷한 셈입니다. 돌림판이 멈추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무작위로 가리킬 겁니다.
이제 돌림판을 하나 더 추가해보죠. 두 돌림판이 얽혀있는 두 전자처럼 움직인다면 매번 하나는 빨간색에 다른 하나는 파란색에 멈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돌림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지만 닐스 보어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양자역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돌림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돌림판 하나가 전선이나 송신기로 연결되지 않은 채 달에 있어도 돌림판을 봤을 때 하나가 빨간색에 멈추면 다른 돌림판은 파란색에 멈춥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 입자를 측정했다면 이 입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얽혀있는 입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에겐 멀리 떨어져 있는 돌림판이나 입자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이 현상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What's surprising is that when you make a measurement of one particle, you affect the state of the other particle. You change its state. There's no forces or pulleys or, telephone wires. There's nothing connecting those things, right? How could my choice to act here have anything to do with what happens over there? So there's no way the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o it is completely bizarre. And it was something that Einstein realized in 1935.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고 수학 방정식만이 기이할 뿐이지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입자가 서로 얽힐 수 있다는 점엔 동의했지만 불가사의한 원격 연결을 포함하지 않고 보다 간단하게 양자 얽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자 얽힘과 더 비슷한 것은 장갑 한 켤레라고 주장했죠. 이제 장갑을 한 짝씩 각각의 가방에 따로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가방 하나는 저에게 보내고 다른 하나는 남극으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을 열어보지 않아도 왼쪽 장갑 아니면 오른쪽 장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방을 열었을 때 왼쪽 장갑이 있으면 아무도 가방 안을 확인해보지 않아도 남극으로 보낸 가방엔 오른쪽 장갑이 있다는 걸 곧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어느 쪽 장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줄곧 왼쪽 장갑이 있었고 남극으로 보낸 가방 안에는 줄곧 오른쪽 장갑이 있었죠. 장갑을 각각의 가방에 따로 넣는 순간 결정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와 같은 개념이 양자 얽힘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자들의 배치 상태는 서로 떨어져 날아가는 순간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작위로 나오는 결과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림판처럼 입자들도 서로 얽혀 있다는 방정식을 옹호했던 보어였을까요? 아니면 유령과 같은 연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 결정됐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이었을까요? 보어와 아인슈타인 중 누가 옳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입자의 회전운동이 확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아인슈타인에게 되물으면 그는 측정해보면 확정된 회전운동을 발견할 거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보어는 측정 행위가 회전운동을 확정지었다고 말할 겁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알지 못했죠.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으로 간주됐습니다. 1995년 아인슈타인은 사망했지만 적어도 양자역학이 현실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967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선 예상 밖의 풋내기 과학자가 양자역학에 이의를 제기했던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이어받았습니다. 존 클라우저는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양자역학 성적이 그의 유일한 장애물이었죠. When I was still a graduate student, try as I might,
I could not understand quantum mechanics. 클라우저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옳다면 인생을 바꿔놓을 발견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무명에 가까운 아일랜드 물리학자 존 벨이 발표한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놀랍게도 벨은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대립하며 논쟁을 벌였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듯 보였고 우주에 대한 관점에서 누가 옳았는지 단호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I was convinced that the quantum mechanical view was probably wrong. 클라우저는 벨의 논문을 검토하던 도중 얽힌 입자들도 서로 연결된 돌림판처럼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으로 교신하는지 아니면 입자들의 행동 양식이 장갑 한 켤레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벨이 이미 찾아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발한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이 없을 경우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처럼 단순히 불완전한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이론임을 입증했습니다.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my God, this is one of the most profound results I've ever seen. 벨은 이론 물리학자였지만 그는 논문에서 서로 얽힌 입자를 다량으로 생성하고 비교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의문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Bell turned the question into an experimental question. It wasn't just going to be about philosophy or trading pieces of paper. And the experiment that he envisioned could be done. You could really set up an actual experiment to force the issue. 클라우저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실험 장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Now, I was just a punk graduate student at the time. This really seemed like, wow. There's always the slim chance that you will find a result that will shake the world. 클라우저의 실험 장비는 수천 쌍에 달하는 서로 얽힌 입자들을 측정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클라우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기쁘지도 않았죠. I kept asking myself, what have I done wrong? What mistakes have I made in this? 클라우저는 실험을 반복했고 얼마 후 프랑스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는 보다 정교한 실험을 개발하며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벌였던 논쟁의 핵심을 다루었습니다. 아스페의 실험에선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자를 측정하려면 빛보다 빠른 신호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입증했던 것이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가설은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스페의 실험으로 사실상 모든 의혹이 풀린 셈이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양자역학의 수학 방정식이 옳았고 양자 얽힘도 실존하며 양자 입자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마치 두 입자가 붙어있는 것처럼 한 입자를 측정하면 먼 곳에서 쌍을 이룬 입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인슈타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I was, again, very saddened that I had not overthrown quantum mechanics because I still had, and to this day, still have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it. That is the most bizarre thing of quantum mechanics. It is impossible to even comprehend. Don't even ask me why. Don't ask me which you're going to, how it works, because it's an illegal question. All we can say is that is apparently the way the world ticks. 세상이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양자 얽힘의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인류의 오랜 꿈 중에 하나는 중간에 있는 공간을 거치지 않고 사람과 사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순간이동이죠. 텔레비전 드라마 스타트rek으로 인해
순간이동은 매우 편리한 기술로 인식됐습니다. 양자 얽힘은 공상과학처럼 보이는 순간이동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곳 아프리카 연안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이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e do the experiments here on the Canary Islands because you have two observatories and after all it's a nice environment. 안톤 차일링거의 연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순간이동시키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는 양자 얽힘을 이용해 미립자를 순간이동시키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실험에선 빛의 입자인 광자로 실험하고 있죠.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라팔마 섬에 있는 연구소에서 서로 얽힌 광자 한 쌍을 생성합니다. 광자 하나는 라팔마 연구소에 그대로 두고 다른 광자는 레이저 유도 망원경을 이용해 144km 떨어져 있는 테네리페 섬에 보냅니다. 그 다음 순간이동시킬 세 번째 광자를 실험장치에 넣고 라팔마 섬에 있는 얽힌 광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연구팀은 두 입자의 양자 상태를 비교하며 상호작용을 조사할 겁니다.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유령과 같은 원격작용 덕분에 연구팀은 두 광자를 비교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얽힌 광자를 세 번째 광자와 동일한 복제품으로 변형시킬 수 있죠. 이것은 세 번째 광자가 두 섬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르지 않고 공간을 뛰어넘어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Sort of extract the information carried by the original and make a new original there. 안톤은 다른 지역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입자 수만 개를 순간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사람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을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lcome to New York City. 간단한 점심을 먹으러 파리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이론상으로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언젠가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곳 뉴욕에 있는 이 입자 전송실은 파리에 있는 또 다른 입자 전송실과 서로 얽혀 있습니다. Right this way, Mr. Green. 이제 스캐너나 팩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에 들어갑니다. 이 장비는 제 몸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을 조사하는데 그 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항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편 다른 장비에서도 입자들을 함께 조사하고 두 곳에 있는 입자들의 양자 상태를 비교한 목록을 작성하죠. 이 단계에서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으로 제 몸에 있는 입자들의 상태가 파리에 있는 입자들의 상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목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엔 안내원이 이 목록을 파리에 전송하고 파리에선 이 자료를 이용해 제 몸에 있는 모든 입자와 양자 상태를 정확하게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죠. 입자들이 뉴욕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해 뉴욕에 있는 저의 양자 상태를 추출한 후 파리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입자 하나까지 말이죠. Bonjour, Monsieur Green. Hi there. 저는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복제품이죠. 하지만 복제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뉴욕에서 저의 모든 입자들의 양자 상태를 측정하면서 실제로 저의 몸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It is absolutely required in the quantum teleportation protocol that the thing that is teleported is destroyed in the process. And, you know, that does make you a little anxious. I guess you would just end up being a lump of neutrons, protons, and electrons. You wouldn't look too good. 사람을 순간이동시키기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가능성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리에 도착한 브라이언 그린이 정말 저일까요?
실제로 뉴욕에 있었던 원래의 저와 이곳 파리에 있는 새로운 저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역학에 의하면 저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입자가 아니라 이 입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보이며 이 정보들은 정확하게 순간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몸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정보가 말이죠. It is a very deep philosophical question whether what arrives at the receiving station is the original or not. My position is that by original we mean something which has all the properties of the original. And if this is the case, then it is the original. I wouldn't step into that machine.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양자역학의 모호한 불확실성은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C.S. 로이드는 양자역학을 새로운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과학자들 중 한 명이죠. Quantum mechanics is weird. That's just the way it is. So, life is dealing us weird lemons. Can we make some weird lemonade from this? 로이드가 만든 기이한 레모네이드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These are the guts of a quantum computer. 금과 황동으로 이루어진 이 발명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언어인 이 기계어는 비트라고 불리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So the smallest chunk of information is a bit. And what a computer does is simply busts up the information into the smallest chunks and then flips them really, really, really rapidly. 이 양자 컴퓨터도 비트를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이든 0 아니면 1만 가능한 기존의 비트와 달리 양자 비트는 융통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Something here can be a bit. Here is 0, there is 1. That's a bit of information. So if you can have something that's here and there at the same time, then you have a quantum bit or qubit. 전자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불확실한 혼합물일 수 있듯이 양자 비트도 0과 1이 불확실하게 혼합되어 있을 수 있어서 다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Then it means you can do computations in ways that our classical brains could not have dreamed of. 이론상으로 양자 비트는 전자나 원자처럼 양자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질을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양자 비트는 다중 작업에 매우 유리해서 양자 비트를 이용해 문제들을 함께 푸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보기 위해 이렇게 가정해보죠. 미로 한복판에 갇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출구를 찾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갈림길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한 번에 하나씩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길을 수없이 만난다는 뜻이죠. 수없이 되돌아와야 하고 수없이 길을 잘못 들어섭니다. 운이 좋게 출구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 현재의 컴퓨터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처리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제가 미로 속에서 한 번에 하나의 길만 조사할 수 있듯이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많은 수의 경로나 해법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고 곧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이런 미로는 조사해야 할 경로의 수가 한정돼 있어서 기존 컴퓨터로 매우 빨리 탈출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수백만 개나 수십억 개에 달한다는 문제를 가정해보죠. 장기 일기예보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지진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전자 몇백 개만으로도 일을 끝낼 수 있어서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처리 장치가 모래알갱이보다 작을 겁니다. 양자 세계의 위력을 활용하는 우리의 능력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 이 이론의 핵심에 불완전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자와 입자로 이루어진 양자 단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온갖 기이한 형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양자 세계의 물질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르며 일부는 이곳에, 일부는 저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반면 여러분과 저는 결국엔 똑같은 원자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확정된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이곳 아니면 저곳에만 존재하죠. 닐스 보어는 양자 세계의 이 기이한 불확실성이 물질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얼마나 강력하고 정확한지를 입증했듯이 과학자들은 이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방정식에서 일부 세부 사항이 빠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시 세계의 복수의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원자에서 거시 세계의 물체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세부 사항들의 경우의 수를 조절해서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하나만 남기고 사라지고 특정한 하나의 결과만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양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각각의 가능한 모든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단지 이들 대부분이 우리 우주와 평행한 다른 우주에서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가설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가 우리가 보는 하나의 우주를 벗어나 여러 갈래로 끊임없이 분기해 새로운 세계들을 생성하며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양자역학의 경계 지점이며 어느 길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The very fact that our reality is much grander than we thought, much more strange and mysterious than we thought, is to me also very beautiful and awe-inspiring. The beauty of science is that it allows you to learn things which go beyond your wildest dreams. And quantum mechanics is the epitome of that. After you learn quantum mechanics, you're never really the same again. 양자역학은 기이한 이론일진 몰라도 확실한 사실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역학의 법칙들이 어디에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이한 특성들은 미시 세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발견은 충격적이면서도 짜릿한 현실 세계와 우리의 실체를 밝혀냈고 우리가 우주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은하계, 항성, 행성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련의 법칙들을 발견했죠. 하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불명확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적인 법칙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우주 공간에서부터 뉴욕의 심장부, 그리고 미시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실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재정의하고 있는 이 기이하고 신비한 법칙 덕분이죠. 바로 양자역학의 법칙들입니다. 양자역학이 다루고 있는 원자와 미립자는 모든 물질 속에 존재합니다. 항성과 행성, 암석과 건물, 여러분과 제 몸속에도 말이죠. 일상생활에선 양자역학의 기이함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점을 바꾸고 가장 작은 미시 세계인 원자와 입자 단계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자 단계로 내려가면 이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은 일상의 커다란 물체들을 지배하는 익숙한 법칙들과 전혀 달라 보이며 이 규칙들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물리법칙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성이 어떤 식으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지에서부터 공이 어떤 식으로 보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지, 파문이 어떤 식으로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지까지 말이죠. 이런 법칙들은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방정식으로 표현됐고 우리는 이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으며 과학자들이 빛의 특이한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던 약 100여 년 전까지는 이 모든 법칙들이 이치에 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유리관 안에서 가스를 가열할 때 발생하는 빛입니다. 두 틈 중에 하나로 통과해 뒤에 있는 막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실제 결과도 예상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한 볼링공들은 예외 없이 왼쪽이나 오른쪽 틈의 바로 뒤에 있는 막에 부딪힙니다. 이중틈 실험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볼링공 대신 크기가 수십억 배나 작은 전자를 사용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이 공들이 전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공들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죠. 전자들이 두 틈 사이로 지나갈 때 건너편 막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자들은 단 두 구역에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감지막 전체에 부딪히며 줄무늬 모양을 형성하죠. 특히 두 틈 사이에 막혀있는 영역의 바로 뒤쪽에도 이런 줄무늬들이 생깁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1920년대 물리학자들에게도 이 모양이 의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은 볼링공이 할 수 없는 온갖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죠. 갈라지거나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 틈 사이로 물결을 통과시키면 물결이 둘로 갈라진 후 두 물결이 교차하고 물결의 마루와 골이 합쳐지며 어떤 곳에선 더 커지고 어떤 곳에선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쇄되어 사라지기도 하죠. 물의 높이가 막에 투사된 빛의 밝기라고 하면 마루와 골은 일련의 줄무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간섭무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자인 전자가 이런 무늬를 형성하고 어떻게 파동이 도달하는 영역에 전자가 부딪힐 수 있을까요? Particles are particles, waves are waves. How can a particle be a wave? Unless you give up the idea that it's a particle and think, aha, this thing that I thought was a particle was actually a wave. A wave in an ocean? That's not a particle. The ocean is made out of particles, but the waves in the ocean are not particles. 과학자들은 프리즘을 통과한 이 빛을 관찰했을 때 뜻밖의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If you heated up some gas and looked at it through a prism, it formed lines. Not the continuous spectrum that you see projected by a piece of cut glass on your table, but very distinct lines.
it wouldn't give out a smeared kind of complete rainbow of light. It would give out sort of pencil beams of light at very specific colors. And it was something of a mystery how to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이 선형광선의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은 일단의 급진적인 과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20세기 초 물질 세계의 근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던 사람은 물리학자 닐스 보어였고 그는 탁구를 치며 새로운 개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보어는 물질의 핵심인 원자 구조에 의문을 풀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원자들이 태양계의 축소판이며 훨씬 작은 입자인 전자들이 핵둘레를 공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성들이 태양둘레를 공전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보어는 태양계와는 달리 전자들은 아무 궤도에서나 공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특정 궤도에서만 공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nd he had a really surprising and completely counter-physical idea, which was that there were definite states, fixed orbits that these electrons could have, and only those orbits. 보어는 원자가 가열됐을 때 전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어 정해진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가며 안쪽 궤도로 옮겨갈 때마다 특정 파장을 지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가 특정한 색의 빛을 발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 도약이란 용어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If it weren't for the quantum leap, you would have this smear of color coming out from an atom as it got excited or de-excited. But that's not what we see in the laboratory. You see very sharp reds and very sharp greens. It's the quantum leap that's the origin and the author of that sharp color. 양자 도약을 발견하고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전자가 궤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궤도로 곧바로 건너뛰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화성이 목성의 공전 궤도로 갑자기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보어는 양자 도약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의 기이한 근본 특성에서 비롯되며 에너지의 근원이 더는 분리되지 않는 개별적인 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최소 단위의 물리량인 양자이며 전자가 개별적인 특정 궤도만 차지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양자 때문입니다. An electron had to be here or there and simply nowhere in between. And that's like nothing we experience in everyday life. 불가사의하게 보이는 만큼이나 빠르게 보어의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증가했습니다. 전자는 행성이나 탁구공과는 다른 법칙들에 따라 움직였죠. 보어의 발견은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보어와 동료들은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물리법칙들과 충돌했습니다. 양자 도약은 그 신호탄일 뿐이었고 이내 보어는 자신의 급진적인 견해 덕분에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사람과 맞섭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개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1920년대 동안 양자역학 분야는 아인슈타인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을 완벽하고 명확하게 예측했던 고전 물리학의 특징에서 급격하게 탈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이중 틈 실험이라고 알려지게 될 한 실험에서 양자에 얽힌 새로운 의문들이 밝혀졌습니다. 확실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이중틈 실험이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급격하게 바꿔놓았는지 비슷한 실험을 통해 느껴볼 수 있습니다. 미립자가 아니라 볼링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물체를 가지고 진행하는 실험으로 말이죠. 하지만 먼저 볼링장 레인에 두 가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제 볼링공을 몇 차례에 걸쳐 레인에 굴리면 볼링공이 장애물에 막히거나 And rocks are not waves. Rocks are rocks. So
So a rock is an example of a particle, an ocean wave is an example of an ocean wave, and now somebody's telling you a rock is like an ocean wave. What? 이 실험이 처음 이루어졌던 1920년대 과학자들은 파동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파동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 혁신적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보른은 파동이 전자가 번져 나오는 것이나 기존 과학계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매우 특이한 무언가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확률 파동입니다. 즉 보른은 어느 위치에서의 파동의 크기가 그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Where the wave is big, that's not where most of the electron is. That's where the electron is most likely to be. And that's just very strange, right? So the electron on its own seems to be a jumble of possibilities. You're not allowed to ask, where is the electron right now? You are allowed to ask, if I look for the electron in this little particular part of space, what is the likelihood I will find it there? I mean, that bugs anyone, anytime.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전자와 같은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새로운 개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자 하나를 던질 때 전자가 어디에 부딪힐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전자의 확률 파동을 찾으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양의 전자들을 던지면 33.1%는 이곳에 부딪히고 7.9%는 이곳에 부딪힌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예측은 실험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은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확률로 설명된다는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확률의 의미가 추측이라고 좁혀 생각한다면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확률 게임을 시도해보면 Places where ice is hot and rain is made of iron. They are uncharted, unearthly, and unpredictable. And somewhere, hidden among these strange new worlds, scientists seek the greatest discoveries of all. Planets like ours. Alien worlds. 35 seconds. Hydraulics go. Storage tank press closed. Closed. Storage tank March the 6th, 2009. 22 seconds. Later, GN2 pressure go. Go. This Delta II rocket is going through its final pre-flight check. 71.3. Prop 1. Engine start. 1-0 and liftoff. It is the start of an extraordinarily ambitious mission. The Kepler Space Observatory is hunting for Earth-like planets within a region of 100,000 stars. It is the culmination of a journey that began more than a decade ago, with one of the most profound scientific discoveries ever made. In 1995, Swiss astronomer Michel Mayor and his team make a routine observation of stars in the constellation Pegasus, located 50 light-years away. But the instruments show something strange. One star is violently lurching and wobbling. What we discovered, it's one of these stars have a velocity changing with time. What is powerful enough to disturb a star the size of our sun? Mayor offers a radical answer: a planet. But no one has ever seen a planet around another sun-like star.
problem in detecting planets around other stars is that as a planet orbits a nearby star, that planet gets lost because of its feeble light in the glare of the very bright star. In spite of the odds, Mayor relies on his data and is convinced the wobbles are caused by the gravitational pull of an orbiting planet. When I read this claim from Michel Mayor, I was very skeptical. There had been many false claims of the first planet ever discovered around another star, and I thought to myself, oh boy, here we go again. So I decided to observe the star on 4 consecutive nights. And stunningly, the star was shown to wobble exactly as Michel Mayor had said. Michel Mayor and his teammate Didier Queloz announced their discovery. It rocks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had found for the first time reproducible, confirmabl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 planet around a sun-like star. Officially called 51 Pegasi b, the planet is nicknamed Bellerophon in honor of the Greek hero who tamed the winged horse Pegasus. It is a planet that breaks all the rules. Bellerophon roasts in the blazing starlight at temperatures of roughly 1,800 degrees Fahrenheit, almost 1,000 degrees Celsius. It is nearly 150 times more massive than Earth and is a gas giant like Jupiter. A gas giant is a planet made mostly of hydrogen and helium. Only the outer layers are gas, but inside, hydrogen and helium is compressed to huge, huge, huge pressures. It doesn't resemble a gas at all. Unlike anything found in our solar system, this is an entirely new class of planet, what scientists call a hot Jupiter. If you go to Hawaii and see the lava flow there, that's how hot a hot Jupiter is. It's very, very hot. The Earth is a comfortable 93 million miles, or 150 million kilometers away from the Sun. These hot Jupiters are roughly 100 times closer, and so the amount of sunlight that they get is 10,000 times larger. If this represents a star, and this a hot Jupiter is 3 to 4 stellar diameters away from the star. So that would be 1, 2, 3. This is how close a hot Jupiter would be to its star. Hot Jupiters are tidally locked. They present the same face to the star at all times, just like the moon does to Earth. It's going to be permanent daylight on one side and permanent nighttime on the back. If I were stuck on a hot Jupiter, I'd want to be on the back side and hope that some of the heat from the front side facing the star would make its way around the back. The variations in temperature make Bellerophon's atmosphere extremely windy. As the air is cooked by the star, it rises. Cooler air rushes downward to replace it, just as it does on Earth. The wind howls at thousands of kilometers per hour, far beyond anything we could ever withstand. The heat blast guarantees water vapor cannot exist, but that doesn't mean there is no rain. It's far too hot for water liquid clouds to form here, but instead these clouds would be made out of iron. Iron vapor can exist at much higher temperatures than water. And because of that, things could get a little messy. You better have an umbrella that's pretty sturdy, because the iron is going to start coating your umbrella very rapidly and making it extremely heavy and just crush that umbrella. The
sky overhead is filled with dancing curtains of color. Charged particles from the nearby star make auroras far more extreme than the northern lights on Earth. There is something else unique about this newly discovered world. Bellerophon orbits its sun in a blistering 4.2 days. No self-respecting planet goes around a star in 4.2 days. None of the planets in our solar system take such a short amount of time. For scientists, the tiny orbit challenges long-held notions of how planets form. The fact that the planet was orbiting every 4 days was a total puzzle until on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woke up and said, well, this must be proof that planets migrate inwards. They don't stay put where they are. The key to the puzzle is found in how planets are made. Planets are a byproduct of star formation. When stars form, they have a disk of dust and debris around them, and out of that debris, planets form. Much of what we know comes from the Hubble Space Telescope as it aims at regions like the Eagle Nebula. This interstellar cloud is studded with collapsing disks of dust and gas. A giant clump grows in the center of each disk. Temperatures reach a searing 10 million degrees Celsius. The same nuclear fusion that powers our sun is unleashed. The star is born. Radiation from the star generates a stellar wind that sweeps away leftover dust and debris. Some of the dust survives and remains in orbit around the newborn star. Over millions of years, the dust sticks together, forming knots that grow into asteroids, and the asteroids grow into planets. These planets migrate through the disk until they find a stable orbit. This is why Bellerophon is so close to its parent star. But one newly discovered world has found its stable orbit in a place no planet should ever go. In 2001. The Hubble Space Telescope is directed to an obscure star some 150 light-years away from Earth, in the constellation of Pegasus. This is the same region where Bellerophon was found 6 years earlier. Hubble is tracking another hot Jupiter, discovered by astronomer Jeff Marcy. But this one is different from Bellerophon. You've probably heard of the planet HD 209458b. It's a terrible name. A terrible name for a terrible place. HD 209458b has been dubbed by some as Osiris, after the Egyptian god of the dead. Osiris is over 200 times more massive than Earth. It has migrated perilously close to its sun. At a mere 4 million miles, or almost 6.5 million kilometers from the blazing solar surface, Osiris broils in a planetary hell. The average daily temperature on Osiris is over 1,000 degrees Celsius. Forget global warming. This is global frying, and it causes Osiris to lose an estimated 500,000 metric tons of air every second. There's a leak of gas, a steady stream of hydrogen and helium, and that's making a big, huge cloud all around the planet. Its atmosphere is bleeding into space. Scientists speculate that a colossal trail of gas spirals behind the planet for thousands of kilometers. Osiris present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astronomers.
Using Hubble, they analyze the alien planet's bloated atmosphere. This is the absolutely first time where we could tell what is the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of an extrasolar planet. Surprisingly, Hubble detects many of the basic chemicals needed for life. Sodium, carbon, hydrogen, and oxygen. But Osiris is far too hot for life as we know it. There may be other forms of life, however, that thrive on higher temperatures. But there's no solid surface as we know it on a hot Jupiter. So this life would have to be just tiny little microbes floating around on aerosols. And on our own Earth, we have life that floats around in our atmosphere. But that life didn't start there. So life almost certainly would not exist on hot Jupiters. Astronomers have discovered many hot Jupiters since Bellerophon was found in 1995. But conditions on these worlds rule them out as places where the drama of life can unfold. However, one of these gas giants is a planet that teases the rules of evolution. Astronomer Jeff Marcy discovers something shocking about a planet orbiting a star called 16 Cygnus b, located some 70 light-years away in the constellation of Cygnus, the Swan. The planet was clearly in an elongated orbit, bringing the planet close to and then far from the host star. And this, of course, defied our expectations based on our own solar system, where all of the planets go around our sun in nearly circular orbits like phonograph grooves in a record. Like a giant yo-yo in space, the gas giant swings back and forth across its solar system. That's like the Earth swooping 25 million miles, more than 40 million kilometers closer to the Sun, then slinging past Mars, all the way out toward Jupiter every year. And like all of the gas giants in our solar system, this yo-yo planet probably has an entourage of moons. Marcy speculates that one of these moons could be similar to Earth. And here's where the interesting story begins. Imagine a rocky moon with lakes, oceans, maybe streams and waterfalls on the surface. The moon orbiting its planet, the two of them orbiting the host star. Unlike the airless moon that circles the Earth, this moon is a world with extreme seasons. On Earth, the seasons are caused by the tilt of our planet. Here, they're caused by the elongated orbit. These poor planets that are in these elongated elliptical orbits suffer terrible changes in their climate throughout a year. As they make their closest approach, the yo-yo planet and its moon are blowtorched by the star. Summer begins. The atmosphere on the Earth-like moon is savaged by raging storms. Category 5 hurricanes on Earth are tiny eddies compared to the monster vortexes that form here. The clouds thicken as the water evaporates. Temperatures rise dramatically. Any water or gases would heat up, and indeed the oceans would boil into steam, so you'd end up with a big steam bath. During the peak of the summer, the entire moon is smothered in temperatures of more than 400 degrees Celsius.
This is the closest approach to the star. During its 26-month orbit, the summer season is barely 2 months long. But what a season! The planet and its moon swing away from the furnace of the star. Temperatures fall to ranges we would find temperate and comfortable. With the coming of autumn, the rains return to the parched and roasted moon. Dry ocean basins are replenished, and the seas arise to form new shorelines. Tranquility prevails as the yo-yo planet and its moon slip into the deep freeze of winter. Now over 200 million miles, more than 320 million kilometers from the star, the daytime sky is dark. Temperatures hover around minus 160 degrees Celsius. The oceans freeze, and the polar ice caps expand across the moon's surface into a globe-girdling sheet of ice many kilometers thick. Winters are long, lasting 17 months. With the coming of spring, the sun looms large in the skies over this hapless moon as the ice cracks and melts violently. Huge icebergs carve into a stormy and fast-rising ocean. For 2 preciously short periods, during the spring thaw and the autumn rains, the climate on this Earth-like moon is balmy and comfortable. At a distance of 93 million miles, or 150 million kilometers from the star, roughly the same distance as Earth from the Sun, the elliptical orbit of this planet and its moon crosses an area around the star some scientists call the Goldilocks zone. The conditions here are just right for life. If you're too close to the star, then it's too hot. If you're too far away, then it's going to be too cold and everything's going to be icy. But then if you're right in the middle, it's just right. Every star has a Goldilocks zone. Where that zone is depends on the size and temperature of the star. In our solar system, Venus marks the inner boundary and Mars the outer boundary. Earth and its abundance of life is right in the middle. The yo-yo planet passes through the Goldilocks zone twice a year, for 3.5 months during the spring as it races inbound, and again in the autumn for 3.5 months as it hurtles back into the colder reaches of space. Could life survive the conditions outside the Goldilocks zone? There could be life forms that are smart enough to hibernate, as do animals on the Earth during the winter season. If this sounds fantastic, I offer you the tidal zones on the Earth. On the tidal zones, life proliferates, of course, near the seashore, and they do so despite tides. The water coming in, covering many of the life forms, the water going out at low tide, and yet those species survive perfectly well. The strange cycle of the yo-yo planet's orbit creates fleeting conditions suitable for life, but also for death. Some alien planets are even more bizarre. Imagine a world that has no star to orbit. Scientists speculate that our galaxy is teeming with rogue planets, adrift in the murky lanes of interstellar space. These are orphaned worlds, planets that are booted from their solar systems by the chaos of planetary migration. Astronomers call such worlds planemos. Planemos are planets
without a star. They're just drifting through the galaxy indefinitely. What massive force would it take to kick a planet out of the solar system? When a young star forms with a contingent of planets around it, many of those planets gravitationally interact with each other. They yank on each other, slingshot each other, so that one of them is ejected from the planetary system, voted off the island, if you will. If you were unfortunately a resident on a planet that was kicked out by a collision or a near collision with another large object, you'd probably rapidly move out of the habitable zone. There are hundreds of billions of these lost, wayward, poor, wandering planets out in our Milky Way galaxy with no parent star to warm them up. Cold, dark, and quiet. Because planemos have no sun, they are worlds without days or years. They keep vigil through an eternal night. Planemos are solitary wanderers, sentinels of the galaxy. But just because it's out there drifting in space doesn't mean a planemo is dead. If the planemo is a rocky world, it could well have life on it. A small rocky planemo without an atmosphere will slumber in extreme cold, far colder than the coldest winter's day at our own South Pole. But a planemo large enough to retain an atmosphere traps the heat generated when the planet was first formed. It is the ultimate greenhouse effect. The heat and energy comes from the molten core deep inside the lonely planet. If the planemo is a gas giant like Jupiter, it may have a system of moons. The gravitational pull between the planemo and its moons creates friction, causing the interior of the moons to stay warm. These moons could also have life on them, in the same way that Jupiter's moon Io has volcanoes and has a lot of heat energy being generated by interactions with Jupiter and the other moons. If anything lives here, it will be single-cell organisms, like common bacteria found on Earth, not complex life forms. Without a sun to provide photosynthesis, these tiny organisms derive their energy from the chemistry in the soil of the planemo or its moon. Similar conditions do exist on Earth. Colonies of bacteria are found deep within mine shafts in South Africa. They have no access to oxygen or light and survive entirely on the chemicals they make from the surrounding dirt. Their metabolisms are extremely slow, and they reproduce only once every 1,000 years. If life dwells on a sunless planemo, it could be organisms like these, marooned when their planet was young. While planemos slumber undisturbed, one world has been racked by chaotic changes since the dawn of time. In 2003, astronomers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relic from the dawn of time in the constellation of Scorpius. Most planets found outside of our solar system are located in the main disk of our galaxy. But this world is perched high above the plane of the Milky Way in a cluster of nearly 10,000 primordial stars. The planet B1620-26 is better known by its unofficial nickname, the Methuselah planet, after the oldest person in the Bible.
The reason this has been known as the Methuselah planet is because that cluster is about 12 billion years old or so. Earth is a planetary teenager compared to old Methuselah. Roughly 8 billion years before the Earth is formed, Methuselah is a young gas giant, perhaps with raging tempests and an entourage of moons. Eons pass, and the winds and the storms abate, leaving behind a peaceful world. Suddenly, 2 stars loom in the sky. These are the burned-out cores of long-dead stars haunting the cluster. In the very dense environment of a globular cluster, you have lots of stellar collisions, near collisions, systems in which one star is kicked out and another one kicks in. In a cosmic dance of gravity, similar to the migration of planets, one of the stars is kicked out and replaced by Methuselah's parent star. Methuselah is now a planet with 2 suns. Every day has 2 dawns and 2 sunsets. Every cloud and every object casts 2 shadows. Over time, the original parent star begins to expand, a sign that the star is dying. It swells until it becomes a giant red star and spills onto the neutron star. The neutron star devours the red giant. Today, Methuselah is a world imprisoned by the skeletons of 2 dead stars, the stripped core of the red giant and its companion, the pulsing neutron star. Methuselah is a survivor. But nothing compares to the weird anomaly of a pulsar some 980 light-years from Earth in the constellation of Virgo. From afar, a pulsar looks like a blinking light, but up close, pulsars machine gun their surroundings with deadly radiation. They are no place for planets. Yet something interferes with the precision of this pulsar. One explanation is that the anomaly is caused by a planet. But many astronomers are skeptical that planets orbiting a pulsar can exist. The reason that's a problem is because pulsars are formed in these incredible explosions. When a red giant star explodes, a titanic fireball known as a supernova unleashes as much energy in 1 minute as our sun generates in a lifetime. When a star goes supernova, the shockwave is so immense it's hard to imagine any planet surviving that. When the cosmic dust clears, all that remains is the crushed core of the red giant, pulsing in the heart of an expanding debris field. Matter blasted from the colossal explosion falls back to the pulsar and forms a disk. Within this chaos, a new world arises, born from fire and destruction, a planetary zombie raised from the carcass of the former red giant star. It's amazing that planets could form in that environment. A planet orbiting a pulsar will give you the feeling of being in a disco bar with a very strong strobe light, which is the pulsar. Radiation from this stellar beast breaks down the organic molecules needed for life. The
pulsar has these very strong magnetic fields that are being spun around as the star is rotating quickly, and it's picking up any material, electrons, protons, and speeding them up and slinging them out at high speed. So it's like a solar wind with a vengeance. I can't imagine that there would be much of an opportunity for even simple life, microbial life, to emerge and to flourish on a planet around a pulsar. Largely because if you were in the pulse, you'd be severely energized, and if you were not in the pulse, you would be completely devoid of energy. The discovery of pulsar planets shows how new worlds can form in the wake of a star's destruction. No matter where a planet arises, the process of its birth is fraught with danger. Sometimes the violence is so great, the end of the world comes before the beginning. 2007. Astronomers using the giant Gemini North Telescope make a strange discovery in the Pleiades cluster, some 400 light-years from Earth. A star known only by its catalogue number HD 23514 is surrounded by a giant donut-shaped cloud of dust and gas. The star in the middle of the donut shape is about 100 million years old, a cosmic toddler in astronomical terms. Our Sun is 45 times older. The conditions are perfect for planets to form. But spectral analysis finds something strange. The dust is utterly pulverized. Typically, a newborn star is surrounded by fledgling planets. Planets form around the young star in a protoplanetary disk of gas and dust. And then these planets go on their merry way orbiting the star, not realizing that they're in an orbit that's too close to another planet. Billions of years ago, two primordial planets orbiting HD 23514 are spinning towards doom. As the two worlds close in, tidal forces torque each planet from spherical to egg-shaped. The two worlds are annihilated, creating the dust and debris seen around star HD 23514. There is a new planet out there, a planet we were not aware of existing before. It is not just one planet, it is a new type of planet, Earth on steroids. I like to call them super-Earths. They're just like the Earth, except bigger, up to about 10 times the mass of the Earth. One family that the super-Earths resemble just like our own Earth, continents, oceans. Some of them may be very dry, like Mars. And then another family that we call water worlds or ocean planets that are completely covered with water. Welcome to Gliese 581c. This planet was found by Michel Mayor, and it orbits with two other planets around a very small star. It is only 20 light-years away in the constellation of Libra, and is one of the smallest terrestrial planets found beyond our sola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Gliese 581c is small. It's still a super-Earth with 5 times the mass of our home planet. And it is the possibility of finding liquid water that gets scientists excited.
An ocean planet feels like being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with no land in sight, just water, puffy white clouds, and blue sky above you. The winds on the ocean world are going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Earth. So it will be a very good place to sail. The weather's absolutely perfect. Every day you get a clear blue sky and the sun just stays in the same place. Now how's that for weather prediction? No land anywhere, even far beneath the surface. When you have a large amount of water, then at the bottom of an ocean, you will form very high pressure in excess of 1 million atmospheres. And that pressure will compress the liquid water, that is the ocean, into a state which we call ice 7. No, it's not like ice in your refrigerator. The molecules of water that are in the ice in your refrigerator are kind of all jumbled up. But if you form ice under very high pressure, then the water molecules can become ordered, they can become aligned. I can show you a crystal that is a very good analog to ice 7. This is halite, also known commonly as rock salt. Ice 7 may exist within our own solar system. Europa, one of Jupiter's moons, may have a mantle of liquid water surrounded by a thick, icy crust. The pressure from the crust is so great that Ice 7 might exist deep within these uncharted seas. If we scale up and thaw out Europa, it may be a water world similar to Gliese 581c. One could imagine that life could emerge on a water world. After all, water is essential to life on Earth. Everywhere on Earth where there is water, there is life. You cannot find a sterile drop of water on Earth unless you put it in the microwave yourself. On this water world, there could be bacteria or any kind of life in the ocean itself. But not all super-Earths are water worlds teeming with life. When we talk about super-Earths, we talked about two major families of mostly rocky with some water and mostly water with an endless ocean. But one has to add to those a third family of probably very rare super-Earths and Earth-like planets, which are called carbon planets. A carbon planet is unlike anything we've ever seen anywhere. A place with an alien chemistry, but loaded with very earthly treasures. Throughout our galaxy, there are planets which are barren and poor and inhospitable. But science is on the trail of a new type of planet, an entire world of treasure. In our own solar system, in our sun and in all the stars nearby, there's always more oxygen than carbon. But if we think of a place in the universe where there's more carbon than oxygen, then planet formation is very different. Spectral analysis shows carbon to be far more plentiful 26,000 light-years away, near the center of our galaxy. Planets that form here may contain a rich abundance of carbon. The morning sky on a carbon world would be anything but crystal clear and blue. I'm picturing a yellow haze with black clouds of soot. And as you descended farther down in the atmosphere, I could imagine lakes that were made out of compounds like methane or gasoline. I'm picturing these bubbling, foul-smelling pits of black ooze, like an oil well.
With little or no water in the atmosphere, the air is made of carbon compounds. Methane, butane, pentane, benzene,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carbon compounds that separate out when you refine gasoline. One day it might be raining benzene. The next day it might be raining butane. As alien as carbon planets might seem, the air quality could be familiar to some. The air in a very benzene-rich planet will resemble that of LA. A lot of smog particles that unfortunately we are quite used to from the exhaust of cars. Despite the pollution, carbon planets could come with a sparkling upside. You might see diamond because the planet may have substantial quantities of pure carbon that it's formed out of. And pure carbon, when you compress it, tends to form into diamond. The secrets of exotic planets like these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all across the galaxy. But astronomers won't be satisfied until they find the Holy Grail, a planet like our own, one that sustains life, the next Earth. People always ask me, do I think we're going to find another planet like Earth? And I answer, absolutely. Every star is likely to have planets roughly the same size as our Earth. We think that essentially every star has several Earth mass or super Earth mass planets. So if you have, say, 200 billion stars in the galaxy, that may mean there are 400 billion Earths in the galaxy or more. 400 billion Earths. The Kepler Space Observatory is the first instrument capable of finding one of these planets. Kepler is looking at the constellation Cygnus in the night sky at 100,000 stars, taking picture after picture after picture, minute after minute. And the goal of Kepler is simple: to look for stars among the 100,000 that dim. When a star dims slightly, it means a planet is passing in front, blocking some of the light. How long the star dims and how much light gets blocked will tell scientists about the size of the planet and the distance from its sun. A good analogy for this is looking for the dip in the light that you would see from a searchlight if a small moth flew across the searchlight. And so it's a really tiny dip in the light as the planet transits. It is a very powerful technique because it allows you to discover planets that are even smaller than the size of the Earth around stars similar to the Sun. It is a technique that is changing the course of science. We think we may be able to find a planet that is habitable in the next few years. Scientists estimate that the Kepler mission will find a minimum of 50 alien Earths.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anybody looking for life beyond the Earth is facing today is, what if we don't recognize life even though we discover it? Conditions on an alien Earth may cause life to evolve differently. My hope is that we'll see some sign that will make our hairs stand up on the back of our necks. Whatever that sign is, it will be the first chapter of the greatest scientific story ever told.